안녕하십니까. 충신포럼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단소리 쓴소리입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외교학과 정치학을 전공하신 이동환 변호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전에 재판도 있고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주셔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애써주시고 저희 유튜브가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늘 고맙다는 말씀 입으로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박근혜 해고록 19편 거기에 큰 타이틀을 달아주신 것은 그날 밤 연락 끊은 유승민 그와의 관계 그때 파탄났다 라고 하는 타이틀로 어떤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변호사님께 어떤 말씀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해고록에 대한 요약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는 미묘하다. 집권 초에는 청와대와 여당이 일심동체처럼 움직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양쪽의 견해차가 점점 심해진다. 더는 선거에 나설 필요가 없는 대통령은 정해진 5년 임기 내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의 당선을 최우선 목표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선거에 도움이 안 되면 여당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 여당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성공적인 국정 운영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재임 중에 새누리당과의 관계를 보다 원만히 풀어가지 못한 건 큰 회한으로 남아있다. 당과 청와대의 관계에서 전기점이 생긴 것은 2014년 7월 14일 전당대회였다. 황우여 대표가 2년 임기를 마친 뒤 새 대표를 뽑는 경선이 벌어졌는데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양강구도를 형성했다. 나는 개인적인 관계로 볼 때 서청원 의원이 여당 대표가 되는 게 당과 청와대의 관계에 좀 더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도 당내 친박계가 주로 서 의원을 밀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경선에 개입하면 부작용이 클 게 뻔해 내 의중을 내비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서 의원과 김 의원이 세게 충돌하면서 경선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나는 경선 당일 잠실체육관에 가서 1호 당원으로서의 인사말을 통해 치열한 경선 과정에서 주고받은 서운한 감정은 잊고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요게 박근혜 해고록 19편의 그날 밤 연락 끊은 유승민이라는 타이틀과 그와의 관계 그때 파탄났다라고 하는 박근혜 해고록 19편이거든요. 네. 그 편의 해고록을 제가 요약을 지금 제가 낭독을 해드렸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변호사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면은 친박 좌장하고 그러니까 친박 좌장 서청원을 꺾고 대표된 김무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좀 주신 부분 강조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이 어떤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으로 남기셨을까요?
지금 뭐 서청원 의원님 말로 대표적인 친박 좌장이죠. 예. 친박 좌장인데 저도 이 부분을 읽고선 알게 된 거지만 원래 원조 친박은 따로 있었더라고요. 원조 친박. 그러니까 유승민, 김무성, 전여옥 세 사람이 원조 친박이라고 원래 시작한 거였더라고요. 네, 원래 김무성과 인연이 2005년에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김무성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인연이 시작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2007년에 대선 때도 경선 캠프에서 활약을 했다. 굉장히 사이가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김무성이라는 인간이 나중에는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친이계로 이제 돌아서는 과정이 있었다. 그 과정을 좀 이렇게 담담하게 서술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그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유승민이가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더 가까운 관계로 보통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는 조금 전에 우리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무성 의원, 전여옥 의원, 유승민 그때는 뭐 유승민 의원이 아니었겠나 먹혔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세 분이 같이 갔는데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 전부 다 배신했죠. 네. 원조 친박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김무성과 좀 멀어지게 된 계기는 2009년 5월 당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청와대에서 김무성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하려고 했으나 내가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된 일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때 이미 돌아선 거죠. 이미 서로 간에 갈라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결정적으로 2010년에 세종시 문제, 세종시를 이제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이제 친이계 반대쪽에 서가지고 세종시 원안을 고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친이계에서는 세종시 안을 수정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당시 이제 김무성 의원이 수정안을 지지를 했어요. 네. 그래 그 당시에 이제 친박의 좌장은 김무성이라고 불렸는데 친박 좌장이 세종시 절충안을 지지한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친박에 좌장이 없다. 이렇게 일갈하신 게 아주 큰 화제거리가 된 거죠. 그때 그 당시를 지금 그 어설프게 흐릿하게 그 기억을 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충청도 한 중앙에 행정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내놓고 그거로 해서 사실 대통령이 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하고 그 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후보와의 그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는 그 세종시에 그러니까 지금은 세종시지만 그 당시에 그 충청도 그 연기군을 중심으로 한 그 자리에 그 행정도시는 불필요하다라고 그분은 제가 기억에 확실치는 않는데 반대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경선 후보자는 아니다. 약속은 지켜줘야 된다.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그런 것으로 저는 기억에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김무성이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쪽의 사람이었었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반대로 했네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 당시에 완전 친이계로 넘어갔던 거죠. 그 당시에. 예.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한마디로 이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아주 거인으로 이제 올라서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맞선 것이 이제 김무성 의원이었고, 나중에는 뭐 친이계 아주 노골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한나라당 원내 대표까지 올라갑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후죠. 2012년이 돼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비대위원장이셨던 시절에 이 김무성을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김무성이는 확실한 배신자다. 낙인을 확 찍어버린 거죠. 참. 그 이제 여기에서 보면 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는 그 친박이라고 하는 서청원. 네. 그다음에 우리 요즘에 그 뭐 누구야 그 민주당의 그 이재명이 놓고 이재명이 오고 가차원 쪽 친. 그다음에 가깝지 않은 반대쪽의 비.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지듯이 이때에도 서청원이는 박근혜 대통령 친. 그렇죠. 그다음에 김무성이는 이제 결국은 이제 어느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는 이제 친에서 반으로 바꿔진 상황이네요. 네. 근데 이제 그때가 이분들이 그 경선을 통해서 보면은 그 차이도 많이 났어요. 그거 보면 이제 2014년 이제 그 7.14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 때 7월 14일 당대표 경선이죠. 당대표 경선에서 서청원 의원이 21.5%, 김무성 의원이 29.6%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김무성 의원이 대표가 됐는데, 왜 어떻게 대표가 될 수 있었냐 따져보니 김무성 의원이 이 공천 문제에 대해서 하도 공천 학살에 하도 당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위에서 내리꽂는 공천 하지 말자. 그러니까 상향식 공천하자. 이거 주장해가지고 현직 의원들의 아마 지지를 많이 얻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겠네. 네. 그 뭐 서청원이는 이제 서청원이의 어떤 그 당 대표 정책하고 그다음에 김무성이가 내걷는 그 상향식, 하향식 뭐 이제 이걸 둘 구분해서 확실히 하향식으로 하자, 상향식으로 하자. 뭐 서로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논하다 보니 그 김무성이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렇죠. 택하게 됐네. 문제는 뭐냐면은 상향식 공천이라는 게 이제 미국식이거든요. 미국처럼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 문화가 정착된 나라에서 당연히 주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 당원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굳어져 왔겠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우리나라는 그만큼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현역 정치인들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돼 있다. 상향식 공천을 하면은. 왜냐면 특히 김무성 같은 사람은 조직력이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명목하에 상향식 공천을 하면은 기존 했던 사람만 계속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득권한테만 너무 유리하고 정치 시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아마 생각을 해보면은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누구든지 호감은 가죠. 정말 신선한 민주주의 같기도 하고 또 신선한 공천제도인 것도 같고. 그러면 저도 그만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쟤들이 나도 않겠다. 나도 공천 안 받겠다. 그러고 시작을 했으면 이렇게 말이 되지만 지네들은 차지할 거 다 차지하고 또 뭐 공천은 뭐 그렇게 하겠다. 응? 좀 그런데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당시 언론에서는 나와 김무성 의원을 애정의 관계로 묘사하곤 했다. 김 의원은 2005년 내가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으로 발탁해 인연이 시작됐다.
2007년 대선 경선 때도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소원해졌다. 2009년 5월 당시 청와대가 김 의원을 원내대표에 추대하려고 했으나 내가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되는 일이 있었다. 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김 의원이 세종시 원안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나는 가치 없는 얘기라고 잘랐다. 나는 이른바 친박 좌장으로 불리는 인사가 세종시에 대해 나와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외부에서 내 생각도 달라진 것 아니냐는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친박에는 좌정이 없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아, 이 내용이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이 그 요약 설명을 해 주셨던 그 부분이군요. 네. 그럼 그 이후로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두 분 관계는 어떻게 됐대요? 2012년 공천에서는 완전히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김무성 의원을 배제시켜 버린 거예요. 점점 멀어지네. 너 배신자다. 이미 그때 굳어진 거예요. 그런데 또 2012년 대선 때는 우리 캠프가 난조에 빠지자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대선 승리에 공로를 세웠다 이렇게 또 이건 또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솔직하시네. 김무성의 도움을 받아서 대선에 당선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게 정치라는 것이 그 앞날을 알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앞날을 알 수가 없다. 네. 저도 기억을 나는데 저도 뭐 하여튼 이게 지역에서지만은 참여를 했었던 사람으로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선대 본부장이 김무성 의원이었었거든요. 네. 아마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끝까지 같이 잘 가줬으면 괜찮은데 그런데 이렇게 그 벼랑간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확 드물지고 갈 수 있는 게 인과관계인가? 그게 이제 사실 원인 제공은 하여튼 저는 김무성 의원이 먼저 한다 항상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내용으로 보면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한번 이거 세종시 수정안 지지함으로써 한번 배신했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2014년에 10월 16일에 갑자기 김무성 대표가 개헌 얘기를 꺼낸 거예요. 개헌 얘기. 오스트리아식 이원 정부제를 검토해야 하며 정기국회 후에 개헌 논의 본물이 터진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헌에 대해서는 자제해달라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죠. 좀 이런 김무성 대표가 뜬금없이 개헌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 이 부분에서 먼저 이제 멀어지는 계기를 제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김무성 의원은 박 대통령하고 네. 어떤 그 주도권 싸움이었었나? 아무래도 한 번 이렇게 배신을 했기 때문에 좋은 감정은 없었을 것 같고 대선 때는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이쪽 진영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 그냥 역할을 한다는 생각으로 임한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감정이 안 좋은 상태였던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원 집정부제, 이원 정부제라는 것은 사실상 내각제를 지향하는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를 하고 이제 대통령을 무시하는 정치 체제를 만들자 이런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양반들이 꽤 많아요. 그건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 김무성 같은 지방 지역의 토호들이 권한이 더 세지는 그런 내각제식 정치 제도를 지금 주장하려고 한 것이죠. 그건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사실 대놓고 반역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얘기인가? 그 개헌론을 끄집어낸 것은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고 그렇죠. 내각제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툭 한번 던져본 얘기 같이 보여지는데 그럼?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이거죠. 그럼 개헌을 해서 내각제 개헌을 해서 다시 이제 대통령은 이제 거기서 끝나고 내각제로 가자. 그러려고 그렇죠. 하면 법을 바꿔야 된다.
아니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헌법을 예. 바꿔야 되는데 이제 네. 그 얘기를 한번 넌지시 던져본 건가? 자기 속내를 이제 보였네. 노골적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김무성, 유승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내각제를 항상 옹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라는 거를 꼴 보기 싫다 이런 얘기.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 이게 무조건 저거는 독재고 권력 남용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예. 사실 그게 일단이 있겠으나 어쨌든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는 수십 년간 대통령 중심제, 미국의 제도를 본받은 거죠. 미국식 대통령제를 수십 년간 운영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건데, 사실 이 이원 집정부제 같은 걸 통해서 내각제로 이제 전환한다면은 이제 사실 각 지방의 토들만 더 유리해지는 그런 정치 제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두 번째 그 말씀 중에 이제 그 마음에 담아졌던 것들을 네. 가지고 이제 크게 어떤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김무성을 빼고 만찬한 것이 네. 오해가 커졌다. 네. 그래서 네. 아쉽다. 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그런 정도로 이제 사실 대통령과 당대표가 완전히 엇갈린 길을 가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눈치를 못 보겠습니까? 탁 하면 탁인데요. 네. 식사 자리에 아마 이분들이 마련을 하면서도 이 김무성 대표가 이 자리에 오면 불편하시겠구나. 아마 미리 그런 생각을 해서 아마 빠뜨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그 자리를 에피소드입니다. 에피소드. 네. 그 자리를 주도한 것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고, 네. 그다음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네. 그 측근들이 네. 이제 자리를 요청을 해서 네. 자리를 펴줬는데, 네네. 그 자리에는 이제 김무성 대표는 참석질 못했다는 얘기네. 그렇죠. 대선 승리 2주년 기념으로 그 일부 친박계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만찬이었다. 비공개 만찬인데 그럼 공개가 안 네. 됐어야지 끝까지. 근데 누군가 그냥 얘기한 거죠. 나중에. 네. 그러니까는 당에서 어떤 모 인사가 건의해가지고 그냥 조촐하게 그냥 2주년 기념으로 저녁을 먹은 것이죠. 근데 당연히 친박계 자장들이 김무성은 좀 껄끄러우실 것이다 당연히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참모도 네. 그리고 당 참모들은 또 그렇겠죠. 당연한 네. 자리 당연히 그렇게 된 건데 이제 그게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제 불거져서 어쩔 수 없이 뒤늦게 이제 와서 김무성 대표 또 식사하시죠 이렇게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어색하지. 되돌려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오해 아니냐. 언론에서는 미주알 고주알 그런 거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오해가 더 커진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내가 김무성이라고 해도 오해하고 서운해 삐질 수밖에 없네. 언론에 나왔으니까. 내용은 그게 아니래도 네. 어떻게 지들끼리만가 당대표 빼놓고 그리고 끝까지 숨겨졌어야 되는데 숨겨진 것도 아니고. 난 김무성이라도 저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서운한데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서운해할 것도 아니란 얘기죠. 왜? 한두 번 호시탐탐 배신을 노린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 더 있었는데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외유 중에 뭐 해외 추석 연휴를 타가지고 유엔에 기조연설을 하러 나가신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여기는 안 나온 내용인데 이제 김무성 대표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하고 자기네들끼리 만나가지고 국민 경선제를 하자. 그것도 마찬가지 상향식 공천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걸 호시탐탐 노린 거. 심지어 야당 대표랑 만나가지고 그걸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건 배신 중에 배신이네. 큰 배신이네. 너무 황당한 거예요. 매. 예.
그런 사람은 어떻게 당대표로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디까지나 이건 국민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자기만의 정치적 이익, 이원 집중부제, 내각제, 아니면 지방 호족들의 유리한 정치제도, 그래서 문재인하고 그걸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사실 그 간극은 사실 좁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마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여기다 이제 그 네. 해고록에 세세히 하실 수는 없었던 것 같고, 그지? 세세히 할 수는 없었고, 지금도 그냥 넘어가고 싶은 내용이 또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로만 그 해고록에 그래도 남기신 김무성이라는 것 같은데. 사람은 그렇게 막 또 대가 센 사람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무대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엔 수그렸다 이런 얘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친박 주류들한테는 결정적일 때는 수그려 가지고 사실 그 주변 사람들도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싫어했다고 하는데, 김무성 의원이라는 사람의 인물 댐댐이는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보이네요. 그게 지금까지는 우리 이제 이 변호사님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그 김무성의 그 좀 어설픈 좀 뭔가 거리가 있고 간격이 있는 이제 이런 말씀을 그 이제 요약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게 세세히 이 글만 가지고 해고록의 어떤 그 기사 내용만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고, 아무튼 확실한 거는 김무성이야말로 원조 친박이었다.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아예 친이로 탈바꿈했다. 그겁니다. 참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먹고 사나, 또 그렇게 해야 자기 참 난 이해가 참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승민이 하고의 어떤 그 관계, 그 어디에 보면은 그 이제 그 해고록의 어떤 그 큰 글씨로 보면은 국회 지하 통로로 함께 걸었던 유승민, 그리고 점점점 벽이 가로막은 느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기 기록에 남겨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유승민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랬는지, 왜 돌변했는지도 모르겠고, 왜 나랑 이렇게 쭈뼛쭈뼛 하는 건지는, 내가 이렇게 말을 계속 걸으려고 했는데도 그냥 이렇게 튕겨져 나오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유승민 의원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억가심정이 생긴 건지. 진짜 처음에 이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의원의 인연이 시작된 것은 굉장히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거였거든요.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처음에 한나라당 대표로 2004년에 총선을 치를 때 내가 직접 공천을 챙겨준 사람이다. 그래서 강재섭 대표가 전화 와가지고 이회창 총재가 이 유승민 기존에 전에 여의도 연구소장을 했었는데 이 사람 좀 비례대표를 좀 해주길 원한다. 그래서 아예 전혀 모르는 사이임에도, 그러니까 이해창 총재가 유승민이를 부탁할 때만 해도, 그렇죠. 박근혜 유승민이 누군지 대통령은 유승민이가 누군지도 모르셨다. 그런데 이해창 전 총재가, 그러니까 그 총재가 부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유승민의 신분은 여의도 연구소장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을 비례대표 공천을 이해창 총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부탁을 한 거군요. 부탁을 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해창 총재를 이제 박 대통령께서 이제 예우를 하셨기 때문에 유승민을 안정권 비례대표 순번으로 해줬다. 이거 굉장히 은혜를 베푼 거 아닙니까? 첫 인연이 그렇게 해서 비례대표로 됐나 보죠. 그리고 나서 유승민이 나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그렇죠. 당대표 비서실장 했잖아요. 은혜는 통째로 다 짧은 시간에. 그만큼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대표의 국회의원이 되고 그다음에 비서실장을 했네. 네. 그러고 나서 또 2005년 2005년에는 이제 지역구에 대구 동을 재선거가 있었나 보죠. 이제 거기에 보궐선거네. 너가 나의 요청으로 거기에 공천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나의 요청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인 유승민을 대구 동을 재선거에 공천을 줘가지고 당선됐다. 그럼 국회의원을 몇 번 만들어준 거예요. 2번. 네, 2번 만들어준 거예요 벌써. 2선 국회의원한테 1선, 2선, 2번 다 해줬네 뭐. 그렇잖아요. 네.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일단 평생의 은인인데. 그 당시 열심히 또 도화까지 주셨을 거 아니요. 심지어 그 선거 이강철 상대가 이강철 이어가지고 선거 운동까지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해 선거를 도와줬다. 이러면은 그냥 그 배신감이라는 것은 이런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사람을 만들어 주고 자기 입신을 만들어 주셨으면 그동안에 어떤 보이지 않는 지간에 어떤 서운한 일이 있었어도 그렇죠. 이러면 안 되죠. 네. 언제부턴가 근데 나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근데 도대체 계기가 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이건 미스테리입니다. 유승민의 배신 무엇 때문인가?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니까는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 이제 끝나고 나면은 자기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지금이나 그때나 하는 짓들은 다 똑같으니까. 네. 어디에 보면은 제가 잠깐 읽어본 기사 좀 보면은 2012년에 있었던 일로 기억한다. 나와 유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본관까지 이어지는 지하 통로를 모처럼 함께 걸어간 적이 있다. 그러면서 둘만이 대화할 기회가 생긴 건 오랜만이었다. 당시에 이미 나와 유 의원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올 때에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일부러 이러저런 질문을 던지면서 얘기를 계속 걷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화가 계속 겉돌았다. 나와 유 의원 사이를 어떤 벽이 가로막고 있는 느낌이었다. 꽤 긴 거리를 걸었지만 헤어지고 나서 씁쓸했던 기분이 지금도 기억난다. 너무 싸가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싸가지도 이런 싸가지. 건방 터진 거지. 아예 그냥 인간으로서 이제 안면을 속된 말 안면을 까겠다는 얘기예요. 이쯤 되면은 도대체 예전에 모셨던 분인데 뭐 어땠습니까? 저땠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데 그냥 심드렁하게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어떤 분위기 있는 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에 가서 본관 지하 통로는 난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거리가 꽤 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단둘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때다 생각해서 의원회관 지하 통로에서 본관
통로까지 간 긴 거리에서 이제 그 서로 그 네. 먼저 말을 걸어서 네네. 뭔가 좀 그 주고받는 얘기를 진솔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아까 말 참 나쁜 사람이야. 김무성 등과 같은 친이계로 돌아선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렸든지 해서 이미 본인도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어떤 활동을 하다 보니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일말의 반감을 갖게 되었고 그 사람들과 이제 동료 의식을 갖게 되지 않았나 이런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솔직한 얘기로 대통령 된 것도 아니고 네, 그렇지? 의원 대 의원이지만은 저를 키워진 대표였었잖아. 네,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어떤 얘기를 꺼내내서 네. 좀 거리가 있었다면 그 거리를 좁혀주기 위한 방법을 네. 택하셨던 거야. 마음을 열어놓으려고. 네, 네. 그런데 이자는 끝까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고 뭔가 거리를 두고 건방을 떤 거지. 이 정치계에서 말이죠. 그 나를 정치에 입문시켜준 사람, 그 두 번씩이나 국회를 그리고 만들어주고.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사람, 거기에 당 대표와 비서실장 관계에 있었던 사람, 그렇게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좀 굉장히 좀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서도 어떻게 얘가 그러면은 이자가 삼선 의원도 아닐 텐데 그때는 그 이선 의원. 근데 이선 네. 의원이 또 원내대표는 아닌데.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원내 대표가 된 거죠. 예, 나중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이제 다음 큰 글씨로 뭐라고 기사화되어 있느냐면 교섭단체 연설서 정부를 때린 유승민. 그러면은 이때는 이미 박근혜는 이제 그 대통령이 됐고 그 당시에 그 유승민이는 원내대표였었고 그런데 그 국회에서 원내대표로서 연설하는 그런 이제 기회가 있잖아요. 원내대표 연설. 그때 나가서 유승민이가 정부를 그 과감히 때리는 어떤 연설을 그렇죠.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대통령 청와대와 선을 긋는 당대표가 탄생한 거 김무성 당대표 체제 하에서 또다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원내대표까지 그러면 그 탄생한 당시는 네. 김무성이 대표 그렇죠. 그다음에 유승민 원내대표 유승민이는 원내대표. 그러면 그렇게 된 거죠.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대표들이 반박이 된 거죠. 반박. 대통령의 네. 네. 반대를 정적이 된 거죠. 그렇네. 네. 그 지금 뭐 민주당 상대하기도 지금 벅찬데 당내에서 정적이 주요 정적이 2명씩이나 생긴 거니까. 근데 네.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은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외부의 적보다 그러니까.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고. 이거 뭐 그야말로 그 말이 현실화된 시점인 거죠. 그 교섭단체 연설에서 아주 직격을 한 박근혜 대통령을 직격을 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그때 그 얘기였나? 네. 참 그리고 창조 경제는 성장의 해법이 아니다. 오히려 야당이 제시하는 소득 주도형 성장을 재검토해야 된다. 아주 요지가 이거거든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 좀 이거는 사실 좀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표현 말 맞다나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정부의 핵심 정책을 깎아내리고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아예 그냥 부정해버리는 거니까 대통령 그냥 나가라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들이 무슨 심보를 가지고 네. 이때부터 반역의 그랬을까?
어떤 반역의 기미가 저는 보입니다. 대체 계기가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아마 그 친박의 강력한 그 위세 속에서 아마 이 사람들하고 권력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막 그 깊은 그 골이 생긴 걸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네. 이제 뭐 그런 것 가지고 이미 골이 깊어진 네. 상태만 기술되어 있지. 네, 과정에 대해서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뭘 찾아내고 싶어도 네, 네, 네. 찾아낼 수 없는 네. 기사만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문제되는 게 그때부터 아니 지금 이거 뭐 유승민 의원이 소득주도 성장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가 이미 경험해봤지 네. 않습니까? 문재인 5년 동안 예. 경제가 완전 말을 먹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유승민이 여당 원내대표로서 얘기를 했고 뭐 법인세도 인상해야 된다 식으로 도대체 알 수 없어. 거의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면 이제 사회주의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오히려 세계적인 추세는 법인세는 굉장히 경감시켜주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일랜드 같은 나라도 굉장히 20% 미만으로 15%인가 14%로 법인세를 대폭 축소시켜줘가지고 세계 유수한 기업들을 유치해가지고 그 자본의 투자력에 의해서 국가 경제를 그리고 국민 총생산을 아주 배가시키는 그런 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시점인데 거꾸로 법인세도 올리고 뭐 기본소득 같은 거 국민 뭐들한테 뭐 월 100만 원, 200만 원씩 월급을 주면서 소득 주도 성장을 해야 된다. 이건 정말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해온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버젓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거니와 당시 대통령 청와대의 어떤 정치적인 정책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라서 이때부터 이제 작심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부는 뭐 예나 지금이나 누가 대통령을 하든 세금이 올라서 국민한테 불편 주는 일은 웬만하면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같은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유승민은 네. 정세를 해서 네. 할 거 하자. 네. 이제 이렇게 거꾸로 물고 나온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유승민이라는 자는 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게 경제학 전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에 왔었을 때 네. 정세 네. 그다음에 소득 뭐 소득 주도 성장. 네. 이제 그거를 해서 지금 망가진 거는 네. 국민이고 그렇죠. 국가고 그렇죠. 그렇게 힘들다는 걸 지금에 와서 걔 뭐라고 변명을 할까? 변명 못하죠. 원래 이제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그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 의무를 하여튼 낮춰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아니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이제 너무 펑펑 쓰는 거 선심성 예산이나 복지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서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내실 있는 재정을 함으로써 세금을 늘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창조 경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남겨가지고 문재인 정부한테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유승민이가 걱정하는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도 전략을 해서 네. 오히려 그렇죠. 그 끝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되어져서 네. 다음 정부에 넘겨줬지만 오히려 빚을 더 덜 지고 네. 갚고 그렇게 해서 그 문재인 정부로 넘겨줬는데 네. 그 당시 소문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 제일 행복한 네. 대통령 인수를 받은 게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렇죠. 예,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그 경제 쪽에서는 팽 돌았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뭐 이제 언젠가 한번 그걸 그 자료를 조사해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주세요. 그게 뭔가 하면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전에는 노무현이었었죠.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부채, 국가 부채. 이명박이가 얼마를 안고 왔느냐.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얻은 그 안고 온 부채는 얼마냐.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시에 그 부채를 누구야?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를 안고 왔느냐, 네. 넘겨줬느냐.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 빚을 얼마나 부채를 안고 윤석열이한테 넘겨줬나. 네. 한번 그것만 가지고 다음 어떤 그 기회가 될 때 네. 한번 좀 논의를 한번 해보죠. 그거 재밌을 네. 것 같은데? 아무튼 박근혜 정부는 하여튼 재정에 대해서는 뭐 100점 만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관리를 했고요. 오히려 이제 아까 그 말씀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거의 문재인과 내통하는 수준의 이거 대화를 하는 것 같았고 그 결과 이렇게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까지 우리 민주당의 정책을 여당이 내세우게 되는 아주 그냥 촌극을 연출했다는 거죠. 근데 그 해고록에서 네. 아니 그 중앙일보가 어떤 그 참 잘 해주셨다. 네. 그나마 네. 이 정도 얘기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네, 네. 이렇게 그 기술을 해주고 해고록을 만들어서 기사화 네. 해주고 한 것만도 네, 네.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 대통령이셨던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고맙지만 저는 그 중앙일보에게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네. 아마 그 현역 그 대통령 시절에는 그 중앙일보하고 그렇게 가깝지 않은 거로 얼핏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 해고록을 이렇게 장편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는 네. 좀 그 예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저희들이 이제 이해가 됐고 알게도 됐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 어떤 그 큰 글씨로 하나 이렇게 또 보면 네. 국회법 개정안 통과 전 연락을 피한 유승민. 네. 그니 참 어처구니 없었다 이제 이 표현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회법 개정안 통과 전에 네. 그러니까는 박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뭔가 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잘 안 됐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어떤 말씀이세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원내대표 간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는 이제 멀어졌다는 얘기죠. 단계인데요. 예, 거리가 막.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무원 연금을 개혁을 하려고 마음을 잡수셨는데 이게 너무 저항이 심하고 쉽지 않은 과제인데 내 임기 내는 이것만은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게 바로 공무원 연금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한테도 신신당부를 해서 이거 좀 야당이랑 잘 협상해라 해서 했는데 이제 김무성 대표는 이게 협상이라는 게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그러면 저쪽에 얘기하는 것도 좀 절충해서 들어줘야 된다 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협상안을 갖고 온 거예요. 네, 그런 와중에 무슨 얘기가 들어왔냐면 그래 뭐 공무원연금법 개정해주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조건이 이 대통령령을 국회가 수정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달라. 이제 조건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여기에 우리가 그냥 그게 이제 그 야당에서 그랬고 그거를 이제 원내대표인 유승민이가 이제 그 얘기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정부 쪽에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청와대네. 그렇죠. 청와대 쪽으로 그런 얘기를 전해줬다는 얘기인데 그게 그 지금 같으면은 여야가 있으면은 그쪽에서 그런 얘기가 와도 지금 원내대표는 그걸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식을 초월하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여당 대표가 왜 그거를 동의해줘야 되냐 이제 그부터 이해가 안 갔는데 좀 더 이제 그 뭐랄까 원칙을 따져보자면은 법률적으로도 이제 이 대통령과 의회가 고유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행정권이 있고 의회는 법률 제정권이 있는데 이 대통령이 정책을 밀고 나가려면 어차피 법률로 해야 돼요. 근데 이 법률이라는 것을 이제 의회에서 협조를 안 해준다는 얘기지. 게다가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령을 만들어서 이제 일종의 편법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죠. 대통령령으로는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면이 있었다. 근데 이제 저쪽에서는 그것마저 이제 못 봐주겠으니까 대통령령을 냈을 때 국회에서 그것도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오자. 완전히 대통령의 수족을 잘라버리자. 쉽게 말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유승민 원내대표가 동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럼 야당하고 협의를 해온 거예요? 그렇죠. 또다시 한번 아까 말한 그 내각제해 어떤 그 분위기 계속 그거를 계속 현실화하려고 이제 달려드는 거고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 옥죄려고. 지네들은 아니라고 네.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여졌네. 여랑 야랑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모종의 합의가 일종의 야합이고. 야합이 있었던 거죠.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합의해 왔을까? 좀 그때는 아마 유승민 의원으로서도 본인만의 어떤 야심이 있었을 거라고 보이고, 하여튼 그 친박을 제외한 그 대통령 옹호하는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은 전부 다 이제 반 대통령, 대통령을 반대하는 전선, 연합 전선에 이미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 대통령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언사를 한 거예요. 그때 딱 이제 유승민이 청와대 얼라들이 말이야. 기억난다. 얼라들. 그 뭡니까? 대통령을 끝 깎아내리는 거예요. 네, 대통령 이제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이 대통령제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니까 제가 따져 보니까 내력이 있더라. 집안 내력이. 그 아버님이 그 유수호 전 맞아요. 의원이라고. 예. 판사 법관 출신인데. 박정희 대통령 때도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닌가? 은혜를 입었으면은 맞아요. 이런 일을 안 했겠지만 거꾸로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는 거예요. 정권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가지고 유승민이 아버지가 울산에서 선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측 인사인데 이제 선거 개표 부정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거 맞으니까 징역 3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있는 집안인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자기가 입신을 하고 입신을 한 이유는 그러면 기회가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슨 그거야말로 기회주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유수호 판사가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유신에 반대하는 시위 했다는 그 대학생들, 그 당시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같은 애들 이제 끌려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양반들 전부 다 이거 풀어주고 이러니까는 이제 노골적으로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이제 반감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3년에 법관 인사 조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임용이 안 되도록 유수호 판사는 임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마 제가 반감을 가지고
유승민 의원이 어린 나이에 아마 정치의 꿈을 갖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본인이 아마 그런 예전에 한번 밝힌 적이 있을 겁니다. 지는 아니라고 할지는 수도 있지만 네. 그러나 이제 속은 이제 보여지질 않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러려고 하면은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어떤 거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 싸움을 하려면 제가 이쪽으로 오지 않고 저쪽으로 가서 싸워야지. 제 난 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멋진 싸움이라면은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민주당 쪽으로 가서 그쪽에 네. 그 정치인이 돼가지고 박근혜하고 싸워야지. 박근혜 대통령하고. 네, 네. 그런데 이쪽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네. 다 입신을 그 뭐 네. 뭐 뭡니까 그 저기 그 비례대표도 그 국회의원도 이해창 전 총재가 부탁을 해서 네. 그 네. 들어왔고 네. 네. 그다음에 보궐선거에 그 공천을 해줘서 선거운동까지 해주고 해서 네. 국회의원 만들어 줬는데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이선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네. 보이지 않게 이제 나쁜 짓만 한 거 아니야. 저 박근혜 대통령 입장으로 봐서는. 아, 그럼 굉장히 근데 무서운 뭐, 거예요. 그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가 대통령 만들었나 국민이 만들었지. 그렇죠.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이 만든 네, 건데 네. 지들이 어떻게 감히 그 짓을 해. 그러니까는 그런 대를 이은 악연을 사실 유승민은 숨기고 있다가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그 딱 결정적인 순간에 딱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 너무 그거는 무서운 거고, 그야말로 기회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 이제 또 이제 큰 글씨로 기사화해 주시고 표기를 해 주신 것이 배신의 정치, 대통령 아닌 국민 배신을 말한 것. 네. 이렇게 이제 그 기사화 표기를 해 주셨거든요. 네. 네. 이거는 아마 그 지금 이제 그 회고록 19편에서 이제 그 당신이 그 대표였었을 때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그 이제 김무성과 유승민이 아예 어떤 그들의 어떤 그 심중하고 그들하고 그 갈등하면서 힘들었던 그 과정을 네. 박근혜 회고록 19편 당청 관계로 해서 이제 그 타이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날 밤 연락을 끊은 유승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와의 관계 그때 파탄났다 하면서 이제 네. 끝으로 배신의 정치 대통령 아닌 국민 배신 말할 것 이제 이 말씀을 무슨 말씀으로 정리를 하셨나요? 일단은 그 유승민이라는 사람의 사고가 어떤 거냐 이렇게 따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원천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깊은 반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청와대 얼라들 뭐 이랬을 때는 예전부터 그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앙심이 이제 그 응축되어 있는 말로 보이고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탁 거부권을 행사를 하셨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서 근데 그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는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해버린 거예요. 그 통과를 하는 과정이 어땠냐?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니 이런 거는 대통령이 잠자는 시간에 한밤중에 해쳐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동의를 해줘서 그렇게 통과를 시켰다고 하니 오히려 이쪽에서 방법을 가르쳐 줬네. 네. 그렇게 통과된 것까지 보니 얼마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뒤집어지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도대체 이건 내 옆에 둬서는 안 될 뿐더 이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변자이지 무슨 자기 정치 철학과 정치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럼 차라리 자기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아니 원내대표 되기 전에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한다. 이러고 나서 당선이 됐으면은 뭐 인정을 해주겠는데 아니 전혀 그런 얘기 없다가 당선되고 나니까는
정부에 반대하는 시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 노골적으로 이제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니 그런 거는 사실 찍어준 국민들을 배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배신의 정치다라는 말이 나왔던 것이고 이 국민을 배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거에서 심판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은 그 뒤로 그 유승민은 그 뒤로도 원내대표를 계속 했어요? 바로 나가 떨어졌죠. 네. 제 스스로가 그만뒀어? 아니면은 그 같은 그렇죠. 동료 의원들한테 그 밀려난 거야? 이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이 대국민 메시지, 예,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할 말이 있습니까?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바로. 예. 그때 생각을 해보면 그 네. 뭐 제 나이 때쯤 되면은 그 지금은 이제 좀 흐릿하게 남지만 그 배신자라는 얘기 많이 나왔고 네. 저 사람은 빨리 그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그 진짜 그 배신을 한 또 김무성 전 의원이나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이나 여하튼 간에 은혜라고 하는 은혜를 다 입고 그렇게 그 스스로 네. 멀리 거리를 두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정치 도의나 윤리적으로 그 맞지 않는다고 봐지고 지금 이제 좀 답답해 보이는 거는 뭐 지금 이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순전히 제 얘기입니다. 지금 유승민이 입장이 국민의힘 그 여당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저 멀리 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그 아군이었었는데 다시 아군으로 만들어 줄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배신해서 멀리 간 사람이니까 버려질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의 결론으로 봐서는 이런 사고나 이런 철학이나 이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시 보수 정당의 근처에도 데려와서는 안 된다. 또 네. 이런 내용까지도 모르고 지난번에 그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저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거는 모르고서 이제 참 텔레비전 토론도 보고 네. 듣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거 참 아까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19편 회고록 19편을 보시고 네. 그 뭐 이 섬세하게 그 세세콜콜 다 하는 그 아실 수가 없으니까 느낌 그대로를 한번 정리해 주시면. 네네. 그러니까는 뭐 정치의 세계에서는 뭐 항상 뭐 이합 집산이 있고 충성과 배신이 난무하겠지만은 이제 함께 정치하는 사람 같은 길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 사이에서는 그 의리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승민이 보여준 행태, 그리고 김무성이 보여준 행태는 그야말로 사리사욕에 의한 배신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배신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니 나를 배신한 거는 하여튼 둘째 치고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에 대해서 그런 정치적인 어떤 자신의 신념이나 공약 이런 걸 내세워서 당선된 사람들이 왜 나중에 표변해가지고 민주당의 정치는 정적들의 정책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속이려고 하냐 이런 얘기 그런 의미에서의 배신이었다는 것이죠. 그 유승민 원내가 자기 자리를 그만둘 때 변명이라고 했던 말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1조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황당하다는 얘기죠. 그 헌법을 얘기를 했는데 뭐 국민 주권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들먹이는 것 같은데 아니 헌법 정신으로 따지자면은 삼권 분립의 원리 그걸 무시하고 국회에서 대통령의 명령을 대통령령을 제안해야 된다 이런 그 헌법에 위배되는 법을 통과시키고자 했던 본인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과연 오히려 반헌법적인 내용 아니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승민이라는 사람은 진짜 할 말이 없고 나중에 이제 보여준 행태도 이제 뭐 바른 정당이니 뭐니 해서 아예 뭐 당 자체를 무너뜨리게 만든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결국에 보수 세력 전체가 와해되는 계기를 마련한 사람으로 저는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결코 좋은 평가를 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마무리 정리까지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 말씀 못하신 그 19편에서 내용만을 저희들이 이제 조금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분이 그 20편에도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어필을 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좀 찾아가지고 네. 다음에 한 번 더 하시죠. 네. 네, 그 부분 가지고 네. 바쁘시더라도 한 번 더 애써주시면 고맙겠고, 구독자님들께 이해와 양해를 이제 구하겠습니다. 회고록이 글로 나타난 것들을 가지고 참 이런 내용일까? 이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저도 그 타이틀을 한번 가지고 생각을 해봤고, 또 그 내용을 우리 그 이동환 변호사님께서 한번 그 체크를 하셔서 느낌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깊은 내용을 섬세하게 다 저희들이 찾고 준비하고 어떤 거 찾아내서 좀 리얼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그 내용을 깊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저 개인적으로 좀 중언부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박근혜 회고록에서 19편입니다. 그 제목은 그날 밤 연락을 끊은 유승민 그와의 관계 그때 파탄났다 라고 하는 회고록에 대한 그 좌담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저의 어떤 그 부족한 질문을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신 분은 서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뜻한 바가 있으셔서 변호사를 하시게 됐고, 또 지금은 이제 지방 전국 각각 돌아다니시면서 변호사 업무를 지금 열중을 다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시간을 내서 저의 어떤 그 부탁을 받고 이런 자리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여하튼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오늘 그 녹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 용서해 주시고, 또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댓글로 이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처럼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